아버님, 회사의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을 탄탄히 해서 더 발전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죠. 아버지,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대요.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사장으로 가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회사가 훨씬 커질 겁니다. 너희들이 이 회사를 책임질 자격이 있긴 하냐? 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한테는 뭐라고 변명할 거냐?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는데 왜 믿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용서라는 건 책임을 다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다 들켜버렸는데요. 오늘은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이정석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75세 이정석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업이란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박경희와 저는 결혼 후 지금껏 함께해왔고 소중한 아들 민철이까지 얻으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큰 배신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 저희 가족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와 아내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더군요. 태국에 지사를 세워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저희 부부가 며느리를 구박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논밭이 전부인 마을에서는 농사만이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땅이 척박하고 사람 손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년 수확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면 초가집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온 가족이 얇은 이불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그 마을의 가난을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넉넉하지 않은 땅과 노동력 부족으로 항상 힘겨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동네 부잣집의 품을 팔러 다니며 생계를 도우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고된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는 4명, 저는 셋째였습니다. 늘 윗형님과 막내 동생과 함께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도우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은 아버지의 사고였습니다. 제가 8살 되던 여름,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논두렁에서 일하시다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며
가족을 안심시키셨지만 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그해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 또한 어리지만 크게 울었고, 그때부터 저는 아이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움은 짐이 되지 않는다. 서가. 꼭 그를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4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나가야 했고, 자연스럽게 형제들 또한 가정의 짐을 나누어 져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동네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가족 생계를 도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서가, 내 나이 또래는 공부할 나이인데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할 때 저는 맨발로 논밭에서 일하며 남은 감자나 고구마를 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꾹 누르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서울로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모습을 보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승낙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날 아침 주먹밥 몇 개를 보자기에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가, 서울 가서 잘 살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저를 두고 세상이 저만치 앞서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선배의 도움으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생활은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할 때까지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손이 찢기거나 화상을 입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그대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생활에 익숙해졌고, 저는 서서히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몸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의 일과는 제게 또 다른 동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글과 산수를 배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학교에서 배움을 채우며 저는 점차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쌓인 피로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응원과
제 자신과의 약속이 제게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공장에서 숙연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금씩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편지로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가, 너 덕분에 동생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어머니의 편지는 제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지역 고아원에 기부를 하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야 하는 그들의 상황이 어린 시절 제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경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아내의 따뜻한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봉사활동을 계기로 우리는 가까워졌고, 점차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경희는 늘 자신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내를 만나면서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의 삶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정말 허름했어요. 겨울에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곳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거래처를 찾아다니는 동안 아내는 공장에서 일을 돕거나 가정을 돌봤습니다. 아내는 부족한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고생은 더 커졌습니다. 민철이를 업고 살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하던 아내는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왔고, 결국 아내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그 시절의 고생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철이가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 같은 대학에서 만난 며느리는 계산이 빠르고 총명했어요. 하지만 민철이를 내조하겠다며 아들과 결혼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었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처음에 가족들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시장을 다니며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며느리가 우리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려는 며느리의 눈빛을 이제는 되돌아보며 알게 된 거죠. 특히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며느리가 단순히 회사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주도권 삼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주로 돈이 얼마나 남는지,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같은 불황에도 회사를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혹시 유동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보다는 다른 투자 방식을 선호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마치 조언처럼 들리지만 속내는 제게 회사의 돈 흐름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딱히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면 며느리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민철 씨를 도와주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조차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태국 지사 설립 이야기가 나온 이후였습니다. 며느리는 태국이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곳에 지사를 세우면 회사가 국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며느리는 태국 현지에 이미 발판을 마련한 기업 사례들을 들며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다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문제였습니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민철 씨와 제가 지사장으로 가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민철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단순히 회사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비용과 현지 적응 자금도 고려해야 하고 아버님께서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잘 해내서 돌려드릴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한평생 피땀 흘려 이룬 것을 이렇게 당연한 듯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또한 아들에게도 교묘히 저희 부부와의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철이가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며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며 자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민철이에게 자주 아버님이 너무 보수적이라 회사에 해가 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니 민철이는 점차 며느리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경영하면 회사가 경쟁력을 잃는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일군 회사인데 며느리가 도대체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건 며느리가 민철이를 통해 부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철이와 저희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저와 아내 앞에서는 마치 모든 일을 존중하는 듯 행동했지만 민철이와 이야기할 때는 아내의 건강 상태나 제가 회사 경영에서 보이는 보수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철 씨, 어머님이 요즘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무리 잘하셔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시려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며느리가 주말에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 집안일을 할 때 아내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점점 더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하면 며느리는 겉으로는 감사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더 편해요. 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을 만들면 며느리는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어머님, 요즘은 이런 음식 별로 안 먹어요. 라고 지적하더군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속상해하면서도 그래. 다음엔 더 신경 써보마. 라며 애써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늘 밝고 살가운 모습을 보였지만 민철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불만과 요구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철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점점 깊어가는 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젊은 세대와 저희 세대의 생각 차이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며느리의 행동에는 뭔가 더 의도가 깔려 있더군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저희 부부를 정말 예의를 다해 챙기고 웃는 얼굴로 이런저런 도움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종종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민철이 앞에서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인 척했어요. 민철이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아시죠? 진짜 이런 며느리 없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철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무심히 들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내가 뭘 하든 항상 문제 삼아. 나도 이젠 지쳐. 민철이는 차분히 며느리를 달래려는 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 당신이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혼자 다 떠안아야 하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부부가 며느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걸 요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민철이도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주말이면 우리 집에 얼굴을 비추던 날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물으면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잘 지내던 이웃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민철이 아버지, 요즘 민철이 처가 힘들다면서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 좀 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여기저기 저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해서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자꾸 잔소리를 해서 눈치를 보게 만든다 등의 말들이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더군요. 내가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 챙기고 민철이도 뒷바라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며느리는 태국 지사 설립에 대한 요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점심 식사 자리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가 앞장서서 태국 지사를 세우고 거기서 자리 잡으면 회사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뻔히 보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사를 세우는 일은 경솔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회사 사정이 안정된 뒤에 다시 논의하자.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민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그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며칠 후 민철이가 저를 찾아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아버지도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이 전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민철이는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저희 부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고,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시작된 불편한 기운이 우리 가족을 점차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세대 간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만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민철이는 그런 요구를 저희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는 항상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명분이 있었지만 그 명분 속에 숨겨진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겉으로는 정중하고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속내를 알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회사의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적인 구조를 더 탄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요점은 며느리가 회사의 재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그렇게 회사를 움직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 집안의 재산까지 손대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민철 씨,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더 이상한 상황 안 생기고 가족 간 다툼도 없잖아. 라며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회사 일에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이 며느리의 이야기에 점점 설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철이는 저희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며느리의 말을 대변하듯 이야기했고,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저희를 조금씩 밀어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더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근하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막상 저희와 대화할 때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갈등이 여기까지 오니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철이가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 아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민철이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저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민철이와의 관계를 통해 모든 갈등의 주도권을 쥐고 저와 아내를 점차 더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철이를 움직여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민철이와 저희 사이의 소통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전략은 뻔했지만 효과 있더군요. 민철이는 점점 저희를 멀리하고 며느리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내를 알면서도 민철이와의 관계를 더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게 보이는 태도와 민철이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번은 민철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서 민철이를 설득하려는 척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저희 세대의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일에도 계속 관여하려 했습니다. 민철이와 함께 태국 지사 설립을 다시 제안하며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허술했고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죠. 큰 결단이 없으면 회사도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러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까? 그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던 중 저는 이 갈등이 단순히 우리 가족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제가 평생 일궈 온 회사와 제 명예까지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들을 다시 제 자리로 되돌려야겠다는 다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봐야 하고 때로는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계산적인 행동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 내려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선을 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들의 실망스러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끊임없이 태국 지사 설립 이야기를 꺼내며 회사 자금을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 부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주장하는 대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믿어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지사 설립을 위해 제가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제 허락도 없이 회사 명의로 태국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지사 설립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이 회사를 책임질 자격이 있긴 한 거냐? 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한테는 뭐라고 변명할 거냐? 아들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다 회사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저희가 일단 진행한 겁니다. 태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후회할 건 너희일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에서 감각과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제게 상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양 행동하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아버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큰 결정을 내리시기 어려운 상태야. 우리 세대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야지.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회계 부서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국 지사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자금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며느리와 연관된 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태국 지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꾸며진 것이었죠. 저는 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철아, 이게 도대체 뭐냐? 태국 지사를 설립하겠다면서 회사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어요. 태국 지사가 자리 잡으면 금방 메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담하게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회사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왜 저희를 못 믿으세요? 지금은 이런 투자가 필요할 때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 같았지만 저에겐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도 알겠지만 회사 자금은 개인 돈이 아니야. 내가 경영을 배우고 있는 동안에도 기본적인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히 며느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들 역시 며느리의 영향으로 변해버린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눈치를 보며 은근히 며느리의 행동을 방조해왔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불러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함부로 유용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반복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계 보고서를 정리하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그저 회사를 위해 좋은 기회를 잡으려던 것뿐이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책임을 다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결국 저는 회사 자금을 회수하고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회사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회사 내 신뢰가 크게 흔들렸지만 저는 이 조치가 회사와 남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것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주었던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흔들렸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제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부부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보여준 행동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일에 대해 깊이 반성했고 며느리 역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분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지역 복지 사업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 중 일부를 떼어내 노인 복지, 시설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제 마음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내외가 그 돈을 가로채려 했던 건데 결국 지역 사회를 위해 쓰였으니 잘된 일이라고들 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까워지진 못했지만 최소한 명절 때면 얼굴을 보고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저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와는 함께 복지 시설을 돌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깨지기 마련이고 그런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과 진정성이 있다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 자신과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집중하며 살고자 합니다. 후회와 원망 대신 과거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때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